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광식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 세대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가요?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계신 건 또 아닌지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저도 이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이제야 막 대응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더군다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AI 시대에 미래 직업은 도대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미리 예측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미래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 선생님, 꼭 굳이 우리가 미래 전략까지 세워야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직업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그런 직업들이 사라질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무서운 세대에 오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말 신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은 객관적이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방향성, 모두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한번 객관적인 분석, 데이터들을 통해서 혹은 국가 정책을 한번 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추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은 한 나라의 산업이나 이런 방향들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래 직업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렵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커질 거니까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걸 좀 도와드리려고 할 거예요.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등으로 인해서 진동화 혁명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멀리 가볼까요? 1차 산업혁명입니다. 18세기죠. 증기기관으로 인해서 여러분 책에서 많이 배웠죠. 이제 뭔가를 빨리 나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2차 전기, 그 다음에 3차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인해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이제 감당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4차 산업이라는 그런 측면이 가장 크게 와닿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바이오, 에너지, 특히 지구공학,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빅데이터에 의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발전과 수많은 수십만 개의 직업들이 이제부터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한번 차근차근히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결론부터 좀 내려볼 수 있겠죠. 그동안에는 이 사람과 사람 간에 있었던 어떤 그러한 긴밀한 관계들이 그 안에 이제 사물과 특히 로봇이라고 하죠. 로봇과 사람 간의 소통이 기본적이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이는 주변에 요즘에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 로봇에게 말을 걸면 로봇이 음악도 틀어주고, 그쵸? 어떤 노인에게는 말상대도 되어주고요.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이런 융합의 시대가 오므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쩌면 정말 많이 필요 없는 세대가 점점 더 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위기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느끼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매체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그러면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 즉 코로나 이전에는 이와 같이 국민이 관심 있고 인지도가 높고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적인 측면으로 좀 많이 그 사업에 대한 방향을 국가에서 좀 맞췄습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코로나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혹은 우리가 예측했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들이 반대로 틀어지면서 그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상한 건 아니지만 뉴딜 정책이라는 그런 부분이 생겼던 거죠.
자, 그 뉴딜 정책 알아보기 전에,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헬스케어,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이런 것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었던 방향이겠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다. 저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4차 산업 이후 그걸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우리가 대비는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국가에서 올해부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거나 혹은 이제 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주거나 했던 방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국가에서도 왔고요.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그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달리 가고 있습니다. 하나로 가고 있죠. 뭔가를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뉴딜,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경기부양 정책, 뭐 유럽에서도 경기부양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름이나 네이밍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지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자, 더 중요한 건 이 한국판 뉴딜 정책, 그럼 도대체 이게 나하고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나하고의 어떤 직업의 연결성. 나는 전혀 관련 없는 물리치료학과야. 혹은 나는 전혀 뭐 관련 없는 약대야, 의대야.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럼 나하고 손 머니까 손 놔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예시로 뭐 의대나 약대를 들었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직업에서는 이제는 사람이 없는 변화의 시대가 바로 왔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의사들도 이제 비대면으로 진단을 하거나 혹은 의사가 아닌 빅데이터에 의해서 모든 데이터에 의해서 모든 정보가 돼서 의사결정을 도와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어떤 산업에도 관련이 없는 산업은 앞으로는 없겠죠. 모든 것이 다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 안에서는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는 한국에서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좀 이야기했어요. 그럼 뉴딜 정책이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에서 160조 가량,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고요. 160조 가량의 돈을 쏟아 부어서 여기에서 산업 혹은 일자리 이런 것들을 다 창출해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적인 측면에서의 국가 주도적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아마 알아봐야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나시면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산업이 혹은 여기에 돈이 이렇게 쏟아지니까 나는 뭘 또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판단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후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원래는 미국에서 좀 있었어요. 미국의 1930년대 경기 불황이 왔습니다. 근데 이 경기 불황이 왔던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첫 번째, 세계 제1차 대전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때 미국에서는 각종 물자와 식량을 전쟁하는 국가에 납품함으로 인해서 전례 없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때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부터는 경기 침체가 옵니다. 왜 올까요? 그동안에 많은 곡식과 어떤 물자들을 생산해 놓기만 하면 판매가 됐었는데 이제는 전쟁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가져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판매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왔고 이 경기를 살리고자라고 해서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주도하에서 경기를 살려보자, 각종 산업에 돈을 쏟아붓고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인데, 자, 그러면서 물론 솔직히 이거는 뭐 미국의 상황이니까 이게 성공을 했다 안 했다 저희 기준으로는 그쪽에서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버티는 기간 동안 또 뭐가 왔냐면 제2차 세계대전이 다시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또 미국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경기가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자, 미국에서 그런 경기가 어려울 때 국가 주도적으로 해서 뭔가를 쏟아붓고 정책과 돈을 쏟아부음으로 인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잘 버틸 수 있었던 그런 시대에서 그런 정책들을 한국형으로 좀 바꿔서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미국에 있는 그 정책의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예시가 뭐냐면 이 후보댐이에요. 자, 그렇게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올 때 이 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돈을 쏟아부음으로 인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했던 그런 게 바로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크게 그때 뉴딜 정책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쏟아부었던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 경기가 살아나고 또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생겼던 어떤 정책들입니다. 그런 정책들을 이제 한국형으로 바꿔왔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160조 가량을 2025년까지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190만 개 정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사라지는 직업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많은 직업들이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국판 뉴딜의 가장 큰 장단점은 뭐냐면 바로 특히 장점적인 부분부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있던 그 인터넷과 관련된 뭐 데이터, 그 다음에 네트워크, AI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IT 산업을 활성화하는 거고요. 또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시나 혹은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에 탄소 배출이 되잖아요. 환경을 위해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소위 말하는 전기, 그쵸? 수소 에너지를 조금 더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뉴딜로 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산업에 약 160조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죠. 아니 도대체 그럼 160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에서 160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돈이죠. 그만큼 그쪽 산업에 돈을 쏟아붓겠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떡 만지는 손에 콩고물이 묻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쪽 관련된 산업이나 생태계에서 직간접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여러분들도 일자리적인 측면이나 혹은 급여적인 측면 또 혹은 직업의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더 많은 도움을 혹은 또 일정 기간은 정말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왜? 반대로 그린 뉴딜, 그쵸?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그린 뉴딜처럼 저탄소, 그쵸? 전기 에너지를 발생하다 보면 석탄 에너지는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석탄 에너지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만약에 내가 석탄 에너지 산업 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당장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와 반대로 내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아주 작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계속 산업이 커짐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국가 정책은 지금 현재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서 앞으로 산업에 160조 가량이 쏟아붓게 되는 거죠. 미국은 1년에 지금 정책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500조 가량을 그 경기부양 정책, 우리나라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국판 뉴딜 정책이고요. 이제 그들로 얘기하면은 바로 경기부양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1년에 500조 가량을 쏟아붓는다고 하죠. 조금 더 멀리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경기에 가장 영향이 많이 오는 게 바로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이에요. 미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그 돈이 풀리고
그 산업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영향이 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이 없고 인구가 적고 땅이 적은 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와 반면에 또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런 큰 나라들,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이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를 살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려해야 되는 게 우리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와 반대로 또 한 가지가 정책이 뭐가 있냐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나오는 거에 반해서 사회적인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에 돈을 약 33조를 쏟아붓겠다고 했죠. 그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위 말하는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단순히 그냥 직업을 잃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어떤 급여도 마찬가지, 고용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하려면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또 급여를 또 늘려서 당분 그 일정 기간 동안 잘 버티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 안전망적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별로 크게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도 500조고요. 유럽에서도요. 200유로 이상이에요. AI 산업에서만. 그 어마어마하게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5G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핸드폰을 5G 요금제에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4G하고 많이 차이가 나시던가요? 아직은 큰 차이가 못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20배가 빠르다고 하죠. 4G보다 5G가 20배 빠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그런 비싼 요금까지 내면서 썼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이 디지털 뉴딜 시대에 의해서 데이터 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그걸 위해서 돈을 모은 건 아니지만 그 5 시장에서 데이터 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떤 정책이나 상황에서의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500조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서 경기 부양을 함으로 인해서 산업을 더 이제 다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내려갔던 산업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요금제 한번 볼게요. 5G 요금제 많이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4G 쓸 때하고 5G 쓸 때하고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를 느끼실 수 있나요? 아마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 4G와 5G에 대한 차이가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차이가 없었겠지만, 자, 바로 이 디지털 정책, 즉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이제부터는 그 5G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면 제가 설명드리면 되니까, 네이버에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습니다. 몸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머리는 어디 있냐면 바로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 있고요. 실제적으로 머리가 없이 우리 집에는 만약에 로봇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팔다리만 있고 그거에 대해서 처리만 하는 그러한 로봇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즉 뭐냐면 그만큼 먼 거리에서 5G 통신을 통해서 굳이 스스로 머리가 없어도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속도적인 측면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런 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제부터 깔리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가려고 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이런 일에서 하다못해 예를 들면 뭐 바리스타를 하려고 해요. 바리스타를 하려고 했을 때 요즘에는 뭐 미리 주문을 하죠. 그렇죠? 미리 주문을 하듯이 커피를 타는 것도 스스로 인공지능적으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주문이 나와서 자동으로 배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전산 처리하고 움직이고 있는 기계들은 있긴 하겠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움직여주는 소프트웨어는
바로 네이버 센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만큼 그 자리를 원래는 아르바이트생들이나 바리스타들이 대처했던 일들을 이제 기계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내 직업이 만약에 어린이집 교사야. 어린이집 교사를 봤는데 앞으로 그 로봇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의사소통이나 혹은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무슨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반등을 위한 게 바로 뉴딜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쭉 가라앉아 있는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한국판 뉴딜 정책인데, 자,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160조 가량입니다. 어떤 산업들이 좀 커지게 될 건지 한번 살짝 볼까요? 바로 이제 비대면 산업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비대면으로 강의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될 거니까 그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들을 하게 돼요. 그럼 선생님, 그러면 내가 비대면 산업과 관련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다 혹은 그걸 보조해 볼 수 있는 산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전망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그냥 안정적인 직업이 좋습니다. 저는 그냥 공무원 할래요. 괜찮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동안 갖게 될 직업이 최소 3번이에요. 최소. 자, 어떤 사람은 막 20번 이상도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1번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이 일자리와 직업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나한테 왜 일자리 안 만들어줘? 라고 하는 정책, 그런 그 마인드보다는 이렇게 세상이 바뀌네? 그럼 그쪽으로 한번 달려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하는 데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또 친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의료 쪽이겠죠? 당연히 비대면 치료 이런 것도 많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각국에서 이제 하는 게 주로 이제 요즘에는 보호무역 정책입니다. 예전에는 자유무역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세나 이런 것들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즘에는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강력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있었죠. 자국에 대한 보호무역. 그래서 우리나라부터 좀 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아지면서요. 보호무역주의가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호무역이 되면 그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끼리 뭔가를 해야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쵸? 정말 앞으로 이런 백신적인 측면에서부터 배달앱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많이 봤던 그런 기업들이 어디 있죠? 네. 그죠. 쿠팡이라든지 배달앱이라든지 이런 쪽은 정말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줌이라고 하는 교육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줌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쪽에서 실제도 목표 성장률이 160% 이상 오른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어떤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는 상황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무슨 사업이 더 이루어질 건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디지털 뉴딜은 그동안에 해왔던 AI 산업이나 그 다음에 디지털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어서 조금 더 크게 성장을 하게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디지털 뉴딜에서 가장 크게 각광받는 것이 바로 이 디지털 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디지털 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한 곳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지나쳤던 숨 쉬는 거 혹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거, 내 생체 리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 곳에 쌓이게 되는 거죠. 한 곳에 쌓여서 이거를 이제 필요한 어떤 산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제공이 되고 그걸 통해서 유의미한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 데이터 댐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나면 거기에서는 분명히 좋은 유의미한 데이터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산업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데이터 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5G 산업이나 AI 산업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5G
그쵸? 우리가 핸드폰으로 쓰고 있는 거 20배 이상 빠르다고 했고요. 자, 이 데이터 댐이 가능한 게 바로 여기에 대한 이유들도 있겠죠. 즉 뭐냐면 아무리 뭐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댐처럼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적재적소에 빠르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선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이제 5G 통신 선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데이터는 쌓아놨고요. 그런 통신선을 까는 그런 업체들이나 혹은 그런 산업에서 이 여러분들이 또 뭔가를 일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새로운 일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계속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TV에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막 선이 막 여러 개 꽂아져 있고 막 정신없이 꽂아져 있는 막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한 번이라도. 자, 거기에 들어가는 일일이 연결하는 선들도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산업을 좀 읽어주시는 능력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 30분 동안에서 어떤 갑자기 산업에서 어떤 특별한 게 뭐가 턱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디지털 산업은 이런 게 흘러가겠구나.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는 거죠. 그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바리스타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뭐 바리스타는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 필요 없어지는 만큼 나는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같이 이루어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5G를 통해서 데이터 댐을 만들면 앞으로 이런 많은 일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뭐 지능형 CCTV, 스마트 공장, 그 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자율주행 등등 많은 산업의 기반 산업이 될 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일자리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 디지털 전환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우선은 나라에 있는 공공 데이터가 14만 개 이상 오픈됨으로 인해서요, 국가에서만 있었던 어떤 정보들을 민간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민간에 있는 정보들도 네이버에서도 이제 자기들도 데이터를 개방하겠다라고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또 온라인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 중, 고등학교가 이제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노후화된 시설들을 다 없애고 새로 깔아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나 이런 것도 다 제공이 되면서 학생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죠.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원격 근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자택근무라고 하죠. 거기에서 좀 필요한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산업들도 발전을 하게 될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스마트 병원이죠. 사람이 꼭 필요한 부분과 또 전염병이 있을 때는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스마트 병원을 통해서 의료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디지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도 다양히 많겠죠. 자, 의료적인 측면이에요. 초중고등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100% 구축을 하고 그에 대한 산업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마트 공장,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죠. 그 다음에 자동 물류, 뭐 도로도 뭐 신호등 체계가 뭐 몇 분마다 있었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있고 없고를 자동으로 요즘에 판단을 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자동적인 측면, AI가 접목이 되면서 모든 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공무원들도 많이 이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운영적인 관리적인 측면, 혹은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혹은 이제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뭐 빅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신다고 한다면은 많은 산업에서 혹은 내가 하려고 하는 곳에서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사업 고도화 말씀드렸죠. 모든 걸 디지털화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그린 뉴딜이라고 봤을 때는 자,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혹은 노후화된 건물들을 새로운 건물들로 만들므로 인해서 에너지 자체를 제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뭘까라고 한번 해서 찾아봤더니 건물을 새로 짓므로 인해서 또 밖으로 뭐 보일러가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혹은 뭐 이제 너무 춥거나 덥거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건물 자체들이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더라고요. 정말 에너지 자체를 영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화 하거나 뭐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제 소재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후화된 학교나 보건소나 이런 것들을 다시 짓게 만들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태양력, 풍력,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를 좀 확대를 해서 전기차는 뭐 앞으로 25년까지 113만 대, 수소차는 20만 대 이렇게 다양하게 좀 많이 좀 만들어서 실제 탄소를 줄여서 지구 온난화를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측면도 엿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녹색 기술이죠. 그쵸? 스마트 그린 사는 산업단지. 그쵸? 산업단지 안에서 기본적으로 도시가 자동적으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AI나 혹은 이제 도시 기반 설계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자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직업들이 또 없어질 거고요. 많은 또 직업들이 생겨날 겁니다.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국가에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일자리를 당분간 또 구할 수 있을 만큼 또 이제 시간적인 여유에서 도움을 많이 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아직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국가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국가 방향이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계속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한번 이제 천천히 마무리해 볼 텐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정말 많은 그런 직무들이나 하고 싶은 산업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산업에서 분명히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린뉴들과 혹은 그 AI 시대 또 디지털화를 통해서 거기서 또 무엇이 필요한 건지 여러분들 또 앞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아주 작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시고 자,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첨부 파일을 통해서 간단한 과제가 나갈 거예요. 어렵진 않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린뉴들이 무엇이고 디지털 뉴들이 무엇인지 혹은 조금 더 찾아본다고 한다면은 그걸 통해서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 그리고 내가 앞으로 그러면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작성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진일보하는 내일을 만드시기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